탄광부 진폐증을 진단받았다는 거는 주치의가 봤을 때 이분이 탄광에 일했던 직업력이라든지 분진 작업이 있다고 확인될 때 당연히 그 진단명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특발성 폐섬유증은 말 그대로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산재 신청할 때 당연히 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발급하기 전에 퇴사 사유가 뭘로 되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직 확인서를 발급하고 수정하는 거랑 상실 신고할 때 이직 사유를 수정하는 거랑 좀 많이 달라요. 2020년 8월 28일부터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 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개편되어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산재문룸의 임준철 노무사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피디님 혹시 그 진폐증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진폐증이라는 게 들어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특발성 폐섬유증 이런 것도 당연히 못 들어보셨겠죠? 네. 간질성 폐질환 이런 건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간질은 들어봤는데. 아, 그렇죠. 흔히 하는 이제 간질은 들어봐도 간질성 폐질환은 아마 못 들어보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건강 검진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기침, 호흡곤란이 좀 지속적으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겠죠. 근데 똑같은 호흡곤란을 호소해서 병원에 가도 병원 주치의마다 다른 진단명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에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대표적인 질병들에 대해서 좀 용어 설명, 그리고 뭐가 다른지, 그리고 산재를 신청할 때는 뭐가 더 유리한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진폐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 광산이나 건설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석탄, 그리고 규사, 성면 이런 미세한 분진들이 있어요. 이런 분진들에 노출돼서 발생하는 직업성 폐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흡입된 분진이 폐에 쌓여서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서 이제 폐 조직이 점차 손상되는 특징이 있어요.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죠. 제5조 7호 그리고 진폐근로자보호법 제2조 1호에서는 진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 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폐증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진폐는 기본적으로 직업적 환경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흡입된 먼지의 종류에 따라서 좀 형태를 구분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규폐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규폐증은 암석과 모래의 성분인 유리규산 또는 이산화규소를 흡입함으로써 생기는 폐실질의 질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직종은 광부, 그리고 주물공, 유리공, 도자기공 이런 분들이 주로 생기는 질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성면폐증이라고 있습니다. 성면폐증은 이름 그대로 성면섬유를 흡입하면서 생기는 미만성 섬유화가 초래하는 질병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탄광부 진폐증이라고 하는 석탄광부 폐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석탄 먼지를 흡입함으로써 생기는 질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흑연에 의한 흑연폐증도 있을 수 있고요. 종족 분진으로 일으키는 진폐증도 있고요. 간경병증, 간경화라고 하는 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셨죠? 간이 섬유화로 딱딱해지는 질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간경화는 좀 익숙한데 이제 폐섬유증은 낯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간처럼 폐도 굳는 딱딱하게 섬유화되는 증상을 말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숨을 쉬는 폐는 허파가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허파가리와 허파가리 사이를 한자로 사이간자를 써서 간질이라 부릅니다. 이 부위에 생기는 질환 전체를 통틀어서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해요. 간질성 폐질환, 영어로는 ILD라고 합니다. 이제 폐 간질에 염증, 부종 또는 섬유화가 생기는 모든 질환군, 질병을 통틀어서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폐섬유증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폐 조직이 섬유화로 인해서 딱딱하게 변하고 탄력성을 잃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폐섬유증은 기본적으로 간질성 폐질환이나 진폐증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특발성 폐섬유증, 원인을 알 수 없이 폐가 굳는다. 그리고 진폐증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직업성 폐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업적인 원인에 의해서 석탄이라든지 규소, 성면 등을 흡입하고 그 흡입된 먼지로 인해서 이제 폐에 염증이나 더 나아가서는 섬유화까지 일으킬 수 있는 질병을 이제 진폐증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셋의 관계를 보면은 간질성 폐질환이
말 그대로 가장 넓은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진폐증은 간질성 폐질환 중에 종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폐섬유증도 역시 간질성 폐질환의 밑에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간질성 폐질환의 원인이 혹시 뭘까요? 예, 뭐 원인은 알려진 경우도 있고 당연히 모르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알려진 원인 중에 흔한 거는 이제 환경적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먼지가 많은 분진 작업을 하셨던 분들이 발생하는 직업성 폐질환도 역시 간질성 폐질환이고요. 뭐 유해물질이나 약물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한 여러 가지 류마티스성 질환으로 생길 수도 있고요. 예전에 문제가 됐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도 간질성 폐질환이다. 발생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아직도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간질성 폐질환의 주요 증상이 어떻게 되나요? 뭐 질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뭐 간질성 폐질환 자체가 뭐 100개가 넘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극성인 경우에는 독감이랑 유사하다고 해요. 그래서 발열, 근육통, 뭐 호흡곤란의 증세가 있는데 대부분 간질성 폐질환은 만성적으로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증상이 호흡곤란이랑 기침.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은 뭐 체중 감소나 시력 부진까지도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건강 검진을 하게 되면은 아주 초기에도 폐섬유증이 진단되기도 하는데 이때는 또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간질성 폐질환에서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특발성 폐섬유증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발성 폐섬유증은 말 그대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섬유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발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의학적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병이나 상태가 발생은 했는데 그 정확한 원인이나 뭐 발병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래서 환자에게서 발견된 질병, 폐섬유증이 환경적, 유전적, 감염성, 그리고 자가면역 등 알려진 일반적인 원인과 전혀 관련이 없을 때 이러한 진단명을 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발성이라는 진단은 대개 다른 모든 가능한 원인을 배제하고 나서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 과정에서 여러 검사를 해봤는데 이분은 직업적으로나 환경적, 유전적으로 좀 원인을 알 수 없다. 이럴 때 특발성 폐섬유증이 진단이 된다. 네, 그럼 그 간질성 폐질환은 치료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간질성 폐질환은 뭐 워낙 종류가 많죠. 그래서 질환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르다고 해요. 염증이 주 원인인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같은 함염증제를 사용하고요. 치료제가 없었는데 그래도 항섬유화제가 있어서 이게 치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폐섬유증의 진행을 막아주는 치료제가 있다. 최후의 치료 수단은 기본적으로는 폐이식이라고 하는데 내사자의 폐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수혈을 받는 환자가 거의 없고 치료를 받기가 되게 힘든 질병이다. 네, 그럼 원인이 확실치 않다고 하셨는데 예. 특발성 폐섬유증은 산재 신청이 어려운 건가요? 탄광부 진폐증을 진단받았다는 거는 주치의가 봤을 때 이분이 탄광에 일했던 직업력이라든지 분진 작업이 있다고 확인될 때 당연히 그 진단명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특발성 폐섬유증은 말 그대로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산재 신청할 때 당연히 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 외에도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흡연력이 될 겁니다. 흡연력이 있게 되면은 미세분진에 노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재로 신청하기 때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어요. 최근에 있던 하급심 판결문, 2022년도에 선고된 판결문인데 이거를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뭐 대법원까지 올라간 내용은 아니라서 절대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 판결문의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재해자분 같은 경우에 망인이신데 한 7년 정도 채탄 작업에서 종사를 하셨던 건데 그때 당시가 1980년대예요. 분진에 노출된 직업력이 한 7년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흡연을 많이 하셨어요. 진술했던 흡연력이 40년 정도고 의사한테 진술했던 내용도 뭐 13년에서 25년까지 나올 정도로 흡연을 좀 장기간 하셨던 분이에요. 아무래도 원인 자체가 직업력은 7년밖에 안 되고 흡연력이 워낙 길기 때문에 흡연이 가장 큰 기여를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불식이 됐었고요. 1심에서도 거의 동일한 사유로 기각이 됐던 사건입니다. 2심에서는 이제 뒤집어졌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1980년대 이제 당시의 작업 환경이 매우 열악했고 산업권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나 산업용 마스크 이런 보호장구의 활용도 현재랑 비교하면 되게 열악했을 것이다. 발생 원인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개념 요소, 그러니까 특발성 폐섬유화증 자체가 원인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런 정확히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개념 요소에만 집착하게 되면은 특발성 폐섬유화증 IPF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떠한 직업 환경과도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는 그 자체로서 매우 부조리하다. 그리고 업무상 제 판정에 있어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 입증에 관한 대법원 판결 법리에도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평에서도 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또 흡연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흡연이 특발성 폐섬유화증 발병 환율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흡연이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발병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는 확단하기 어렵다. 해외 학술지에 게재한 연구 결과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흡연자가 발병 위험 자체가 1.6배 정도 되는 것이라고 추정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흡연이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흡연력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 없다라고 부인할 수준까지는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뒤집은 고등법원 판례가 있긴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간질성 폐질환, 특발성 폐섬유화증, 진폐증 이 세 개가 뭐가 다르고 산재를 신청할 때 있어서는 어떤 게 더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특발성 폐섬유화증으로 진단을 받더라도 다른 병원에선 탄강부 진폐증으로 진단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특발성이라는 말 그대로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산재로도 신청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내가 과거에 어떤 업무에 노출됐고 분진 작업에 있어서 유해물질에 어떻게 노출됐는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산재 신청을 무조건 한번 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진폐증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재놈놈의 임준철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폐보상연금, 휴업급여, 그리고 상병보상연금, 장애급여를 없애고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진폐보상연금은 크게 기초연금이랑 진폐장애연금을 합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